어제 분명히 엔비디아가 이 스트릿 컨센 그리고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는 그런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나스닥이 굉장히 급락세로 하루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에 미증시 마감 보자면은 뭐 제 예상과는 다르게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보자면 9월 고용 보고서 이게 좀 예상 대비해서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실적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 AI 인프라주들은 급락했습니다. 이게 약간 금리 인하하고도 완전히 뗄 수가 없는 그런 문제죠. 일단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9월 달께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이제 사실 이제 다 FOMC 전까지 나올 수 있는 거의 사실상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거기에 더해서 FOMC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번 화요일 날 말씀드렸었지만은 네. 연준 의견을 밝힌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5대 5라고 했는데 남은 사람이 리사 쿡하고 파월이고 파월이었죠. 그 파우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트럼프라면 무조건 지고집대로 갔겠지만 시장을 봐가면서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리사 쿡이라는 이제 연준 이사가 명확하게 지금 자산 버블 이제 거품 얘기를 하면서 증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 역시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또 하다 보니 금리 인하 안 하겠구나.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요즘 최근에 이제 AI 쪽 관련해 가지고 투자, 신용 리스크 얘기들 오라클 특히 얘기하면서 이제 많이 불안해하고 네. 또 채권 관련해 가지고 반응이 많다. 뭐 이런 것들까지 얘기 나온 김에 그게 이제 같이 맞물려 버리니까 엔비디아 쪽에 그 서프라이즈한 실적은 처음에 좀 반짝하다 묻혀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리사쿡 발언하고 나서 바로 다이렉트로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늘 그 미장의 흐름 자체는 명확하게 금리 인하 안 하겠구나. 그렇게 되면은 AI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 부채를 통해 가지고 자꾸 늘린다던데 괜찮겠어? 라는 이제 우려감이 그 AI 관련된 주식들 전반에 좀 확산이 되면서 네. 전체적으로 다 밀린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뭐 밤사이에 뭐 리사쿡도 리사쿡이지만 뭐 굴스비 총재라든지 해맥 총재도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좀 이어나가는데 마지막에 좀 확실하게 한 방을 날린 게 이 리사쿡의 발언이었네요. 그러면 이어서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서프라이즈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AI 거품론을 완전히 좀 종식시키기에는 좀 부족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여전히 이제 그 실적 자체는 서프라이즈가 맞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가 출자한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투자가 들어가면 또 그 투자한 회사에서 다시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 네, 이런 이제 순환에 약간, 대한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동결이라는 부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좀 최근에 빅테크도 이제 채권 발행을 통해서 투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야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을 이렇게 되면은 빅테크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겠는데라는 이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뭐 AI가 끝이 났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지금 심리 자체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구도이고 미장 역시도 FOMC 전까지는 그 노이즈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투자가들 포지션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 말고 네.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시장 배타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해지하는 물량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금의 노이즈만 나오면은 바로 하방으로 좀 물량을 내던지는 이제 그런 패턴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좀 이제 AI 거품론의 자세한 핵심 사안을 보자면 뭐 지난주까지는 이 마이클 버리가 촉발한 감가상각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가득했는데 이번에는 이 수많은 회사 체제들을 찍어내면서 비투를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이번 주는 약간 이런 기조로 바뀌었더라고요. 이 엔비디아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이 전반적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대규모 자금 조달을 정당화하기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겠죠. 이어서 이제 엔비디아 효과가 반도체 소보장을 넘어서 이제 인프라 관련주들 전력주들까지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결국 가가지고는 AI 사이클은요, 칩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네. 전력원이나 또는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수반이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I 투자가 가속화되고 그쪽에 성장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에 그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소부장 쪽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소부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쪽이 탄력이 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적극적으로 캐퍼 증설에 나서고 있지는 않다. 물론 캐퍼 증설을 선언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공정 전환이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설 투자보다는 공정 전환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낸드 가격은 폭등했는데 낸드 관련주 다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낸드 가격이 왜 폭등나를 보면은 네. 삼성전자가 낸드 라인 일부를 갖다가 공정 전환해가지고 디램을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그쪽이 폭등을 하는 거거든요. 또 그렇죠. 이제 HBF라는 얘기 또 최근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영향을 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기대했었던 대대적인 어떤 증설 사이클 이런 쪽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보다 보니 소부장 쪽은 좀 약한데 문제는 지금도 전력난에 의해 가지고 AI 투자가 진행이 되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도 가동이 안 되는 그런 데도 네. 있으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전력 소비 쪽은 여전히 쇼티지구나 계속 나가겠구나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쪽이 확산이 됐다가 아마도 오늘은 뭐 이제 당연히 엔비디아 빠지면은 전체적으로 좀 눌리는 그런 패턴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뭐 밤 사이에도 마이크론이 뭐 거의 10%, 샌디스크도 비슷한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 좀 단기적으로 눌려가는 모습은 좀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이제 FOMC 여기서는 이제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동결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는 좀 강세를 상당히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확실히 금리만 있는 게 아니겠죠?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최근에 발생하는 일들을 보면 M&A가 되게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D&D 파마텍으로부터 애로를 해갔던 그 메세라라고 하는 회사도 네. 화이자가 인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단순히 금리나 뭐 이런 것만 가지고 바이오를 갖다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들이 좀 있었죠. 그 ABL 바이오가 이제 그렇죠. 한 3조 8천억짜리 라이센스 아웃 한 것도 있었고 어저께는 알테오젠이 네. 그저께 밤이었나요? 유럽연합 쪽에서 이제 SC 제형 판매 승인 네.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플러스 효과가 나오는 거고 또 추가할 수 있는 이슈들 잠재적인 이제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고 계절적인 어떤 특수도 있고요. 1월 달이면은 JP 모건 헬스케어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연말에 바이오가 강했었던 그런 계절적인 어떤 효과 이런 것들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 계속 이어지는 꼬리 질문이긴 하지만 이 제약 바이오 중에서 밤사이에 제 눈길을 좀 끌었던 이슈가 이제 미국 FDA에서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의 이 아일리아 HD 여기 대해서 좀 이제 승인을 해줬다. 우리나라도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대장주들이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관련 뉴스들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뭐 글쎄요, 전 그 아일리아 시밀러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 네. 성과가 좀 그걸 이슈로 해가지고 주가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회사들이 아일리아와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SC 제형이 위주고 네. 삼천당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쪽이 위주인 것 같고 셀트리온은 아마 아일리아 쪽에서 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 크게 영향 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아직까지는 이 플랫폼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둬봐야 하는 제약 바이오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어제 또 보니까 2차 전지가 좀 쉬어가는 것 같더니만 다시 한번 좀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이대로 쭉 추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뭐 시장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고요. 네. 이제 최근에 탄산리튬 가격이 지금 톤당 10만 위안을 넘어섰어요. 그렇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중국 역시도 지금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빠져도 뭐 제한적으로 빠지지 않을까 싶고 2차 전지는 일단 큰 그림에서 바닥은 나온 것 같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본격 시세 분출을 하기에는 조금 일러 보이고요. 어쨌든 흐름 자체는 좀 그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이번 주 주말에도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G20 정상회의 개최인데 여기에서 좀 약간 주요 관전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G20에 러시아가 참석을 안 하고 미국이 참석을 안 하잖아요. 네. 뭐 사실 차 떼고 포 떼고 하고 나면은 뭐 큰 딱히 의미가 네, 없다는 있을까? 그런.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단 시장 자체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파생 구조 말씀드리면서 네. 12월 둘째 주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 조금
변수가 있으니까 큰 상방은 막힌 상태로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렸고 네. 미국은 이제 FOMC 전까지 금리 인하 노이즈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그러면은 좀 눌릴 가능성이 여전히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월 마무리 좀 하는 전략 이런 전망들이 좀 궁금합니다. 이제 뭐 중요한 이벤트들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고용 보고서까지 밤사이 이제 나왔으니까 뭔가 박스권에 갇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사님이 보시기에도 좀 비슷한 움직임 보일까요? 상방은 막힌다는 생각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계속 네. 드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급등했을 때 따라가지 마시라는 얘기를 계속 한 거거든요. 사실은 네. 상방이 막히는데 급등을 하면서 쫓아가면은 물리는 건 100%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이번 주에 사실은 뭐 트레이드보다는 종목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계속해가지고 어떤 것들 하셨나요? 주로 이제 바이오 쪽이라든지 아니면 섹터로 보면은 이제 반도체 쪽에 진짜 우리는 주로 레거시가 많으니까 네. 이쪽이 정말 쇼티지가 구조화될 것인지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 저 스스로 이제 공부해가면서 관련돼서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를 계속해가지고 추적하는 이제 스터디 위주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건 시장이 급등하면은 저는 마음이 막 흥분이 안 되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급등하면 지금 따라가야 돼? 빠지면 다 팔아야 돼?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간에 이게 충동에 의해 가지고 매매를 하지 마시라는 네.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전체 큰 그림은 지금 이제 리사 쿡에 의해 가지고 금리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 건데 또 혹시 모르지만 어쨌든 낮아졌다고 봐야 된다고 그러면 지수 상단에 대한 기대보다는 여전히 좀 하방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가시면서 네. 단 한 가지 9월 달은 이미 시간적으로 좀 지난 그쵸. 데이터죠. 또 그다음에 미국 자체가 그 단기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연준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주 유력 인사들 가운데 존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 뉴욕 연은 총재 계속 얘기한 걸 주목해 보실 네. 필요가 있다는 게 Q에 대해서 QE에 대해서 Q2요. 예. 네. 조만간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는 네. 이거는 사실 그거를 담당하는 그 집행처가 뉴욕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지금 당장의 금리 인하가 안 되더라도 네.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쨌든 단계적으로 조만간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TGA 잔고가 역대급으로 늘어나 있었는데 최근에 네. 보면 다시 줄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돈이 어쨌든 풀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공포감을 느끼는 거는 우리가 기대했었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았다가 지금 확 떨어졌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AI 버블 얘기 나오는데 빅테크들이 채권 발행을 해서 투자하니까 빅테크 하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순환 출자 구조네. 다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그쵸, 마이클 그쵸, 벌이 그쵸. 나서가지고 그 얘기를 네. 하니까. 그러니까 불안을 가중시키는 그런 포지션이고 미국도 지금 해지해놓은 어떤 해지성 그 자금들이 많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상방은 당분간 막힐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제 고민을 하시되 하방으로 갔을 때 얼마나 더 빠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시장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네. 그 업황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그 시장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실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유동성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말인데 최근에 이제 초단기 금리도 굉장히 좀 약간 눈에 많이 좀 걸리는 그런 지표가 되더라고요. 관련해가지고 이쪽도 좀 유동성을 연준이 슬슬 좀 풀고 있다는 그런 증거로 좀 한번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뭐 스탠딩 레포 늘어나는 거 보면은 그거 연준에서 주는 돈이거든요. 네, 그 운용처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는 쪽은 주로 이제 대형 시중은행들 쪽인데. 그거를 보고 있으면서 지금 금리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시장에다가 어떤 압박을 주기 위한 용도일 수도 있고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무 큰 기대하지 마. 자산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니까 그거일 수도 있고 또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는 물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면 물가 자체만 놓고 얘기하면은 시장 자체가 크게 부담을 느낄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사실 협박에 가까운 얘기고 네,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시장을 조금 누르려고 하는 느낌 그거는 이제 시장의 어떤 흥분을 좀 진정시키려는 효과 그 정도로 좀 보고 있지만 결국 가지고는 저는 어쨌든 유동성은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2월 둘째 주 FOMC 전후까지가 네. 단기적인 고비가 될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급락을 유도할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다행히도 약간 좀 하방도 약간 제한적인 그런 하방도 상황이네요. 어느 정도는 좀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네. 제 고객님들한테
이번 지수 하락 받을 때 네. 하방의 어떤 깊이 정도를 3,800을 한 번 정도는 좀 깨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 3,800이요. 네, 아, 그 어제 정도를 4,000으로 얘기를 끝났는데. 했었는데 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얘기는 올라가는데 흥분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제 그쵸, 고객들한테 그쵸. 말씀드린 건.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깝깝한 게 어저께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많이 흔들린 것 같은데 지금도 4,000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4,400에 어제 마감이 됐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흥분하지 마시라. 지금은 차분하게 시장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 근데 저는 좀 제 의견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3,800까지 만약에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시점 뭔가 계기가 있어야 좀 시장도 흔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점을 제가 제시하는 거는 거기 네. 찍을 거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번 주에 3,850인가 60인가 60까지 왔었죠. 그렇죠. 3,800은 찍은 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이제 염두에 두시지 마시되 저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현금 있는 거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시점을 그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맞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냥 제 의견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코스닥 쪽에서는 다시 한번 좀 외인 수급이 다시 한번 몰리면서 어제 반등도 좀 크게 나왔었거든요. 코스닥도 좀 비슷하게 빠질 거다라고 열어두고 봐야 될까요? 저는 상대적으로 덜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 그다음에 코스닥 쪽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11월 달은 코스닥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편안할 거고 그 섹터 가운데서는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좌절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의견은 크게 지금은 바뀌신 게 없으신 네, 부분이죠? 저는 뭐 그 생각 크게 안 바뀌었습니다. 네, 역시나 뭐 이제 금리 인하가 제약 바이오에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 요즘 시장입니다. 이 11월 달에는 제약 바이오 그리고 코스닥 위주로 보시라는 이 전략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외인 선물 측면에서는 지금 뭐 추가적인 금력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지금 그 파생 포지션을 풀었다가 다시 이제 풀었다가 담았다가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이제 수익을 내길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최대 손실이 2,700억까지 줄었었는데 그쵸. 다시 늘었어요. 4천억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건 네. 어떻게 정리가 될지 이제 가봐야 알 것 같아요. 네. 네, 여전히 외인 포지션은 좀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방은 좀 제한돼 있고 하방이 좀 열려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